안녕하세요. 네. 자, 324페이지 소멸시효 할 차례죠. 지난 시간처럼 2개 내지 3개 이렇게 각 문제당 그렇게 같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자세하게 보고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좀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소멸시효 옳지 않은 것은 답지문은 5번 지문이죠. 자, 440조 민법 440조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주체무죄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 그러니까 주체무죄에 대한 재판상 청구죠. 이행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증에 대해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그렇지 않죠? 주체무죄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되면 보증 채무도 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440조 조문. 그 반대는 아니죠. 보증 채무 자체에 재판 청구를 했다고 해서 보증 채무 자체에 시효 중단이 있을지 몰라도 주채무를 시효 중단 효과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물어봐요. 따라서 보증인에 대해서 재판상 청구해도 주채무 시효 중단 효과가 없으니까 주채무가 시효 소멸하면 설사 보증채무 자체를 시효 중단시켜놨다 하더라도 부정성에 따라 주채무 시효 소멸, 보증채무 시효 소멸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는 거죠. 그런 걸 문제 잘 물어본다고요. 자, 1번에 3번 지문도 확인하시면 자, 그래서 440조가 주채무자가 시효 중단되면 보증채무도 시효 중단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채무가 판결이 확정되면 10년 연장효가 생기는데 그 연장효도 보증채무 자체에 미치는가? 그 연장효까지 미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주채무가 10년 연장돼도 보증채무는 어떨 수 있어요. 종전 시효멸시효 기간으로 수효 소멸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주채무가 재판상 청구를 하면 재판상 청구 시점에 시효 중단되죠.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서부터 다시 시효 진행하는 거지. 10년 연장돼서. 근데 보증채무는 어때요? 주채무자 재판 청구를 하면 보증채무도 시효 중단돼요. 그럼 언제까지 시효 중단되는 거예요? 주채무 판결 확정될 때까지. 그럼 주채무 판결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증채무는 10년 연장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기존 보증기간으로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3년이면 3년 이런 식으로 시효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효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할 점이고 이 법무사 2차 시험으로 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전 법무사 시험에서. 자, 2번은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죠. 답지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이번에 1번 지문도 잘 물어보는데 뒤에서 또 나오니까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증여에 있어서의 서면에 의지하는 증여, 해제죠. 이 해제가, 형사권으로서, 특별한 약정을 쓰면 10년 제척기간 걸린다고 하는데, 물론 출소기간은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증여에서 해제권만은 형성권이긴 하지만 10년 지나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표현 뭐라고 말한다고? 특수한 철회다. 그러니까 10년 지나도 서면에 의지하는 증여는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관련 판례죠. 뒤에서 또 나오니까 2번 지문만 확인하면 민법상 수부인이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기간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 맞아요.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다. 자, 재판상, 제척기간은 2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재판상 반드시 그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는, 즉, 제소기간 내지 출소기간으로 보는 제척기간도 있고, 재판 외로도 행사하기만 하면 그 효과를 인정해주는, 그런 제척기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이것도 갖고 잘 물어보는데, 우리 민법상 실제로 시험과 관련해서 주로 논의되는 건 3가지만 외워두시면 돼.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으로 인정되는 게 3가지라고요.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채권자 취소권, 1년, 5년, 사양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1년, 물론 취소 채권자가 안날이죠. 안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사양이 있으면 날로부터 5년, 또, 상소회복 청구권, 치맹이 있으면, 상소권 치맹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그러니까 참칭 상속인이 진정상인의 상소권, 치맹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3년, 상소권 치맹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자, 또 하나 있죠?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권 침탈 당한 때로부터 1년. 요것이 제소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이면서 출소기간, 제소기간이에요. 나머지 제척기간은 다, 재판 외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요것은 출소기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325페이지. 다른 건 넘어가요. 다른 것은 보시면 어렵지 않은 지문들이에요. 직관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있고 또 반복되는 지문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325페이지 3번 소멸시효 옳지 않은 건 이것도 326페이지 예, 답지문 4번부터 먼저 보면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즉 채권자가 의뢰하는 채무자한테 A 채권도 있고 B 채권도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에 대해서도 소멸 중단효력이 발생한다. 원칙 별개 채권인 거예요. A 채권, B 채권. 그러니까 A 채권 행사해도 B 채권에 시효조정 없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어음 채권, 원인 채권이야. 자, 원인 채권을 행사하면 어음 채권에 대한 시효조정 효과가 있어요? 원인 채권을 행사하면 원인 채권 자체에 대한 시효조정이 있을지 몰라도 어음 채권 시효조정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예외가 뭐야? 어음 채권을 행사하면 원인 채권 시효조정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음 채권 자체에 대한 시효조정 효과, 원인 채권 자체의 시효조정 효과. 이거 원칙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 A 채권, B 채권 두 가지 채권이 있어. 그러면은 별개 채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채권을 행사했다 해서 시효조정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다고. 그게 뭐야? 어음 채권을 행사하면 어음 채권 자체에 시효중단 효과가 있고 원인 채권 자체에도 시효중단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예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예외 이렇게 외워두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잘 나오죠. 원칙부터 외워두는 거예요. 원칙. 그 다음에 예외. 어음 채권 행사하면 어음 채권도 시효중단되고 원인 채권도 시효중단. 이렇게 설명을 해요. 판례에서도. 5번 지문도 확인해 보면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 동그라미,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 주장을 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갑이 채무자고 예를 들어서 을이 채권자라고 해보세요. 이 채무자고 채권자. 그러면 요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이 시효 소멸했어. 그러면 시효 소멸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채무자지. 채무자가 시효 소멸이지. 근데 이 갑에 또 채권자가 있다는 소리야. 이 갑의 채권자는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이 시효 소멸했어도 직접적으로 시효 소멸 주장할 수는 없고 이렇게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이것도 가끔 물어봐요. 4번으로 가시면 소멸시효 옳지 않은 것은 답지문은 2번 지문이고 495조와 관련된 지문이에요. 나중에 조문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고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소멸시효 완성되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면 소급표가 있다는 소리인 거죠. 채착기간 그런 건 소급표 없죠? 어쨌든 소멸시효는 소급표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기할 수 있었던 것이라도 채권자는 상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495조 조문 물어보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기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그렇죠? 그러면 상기할 수 있다. 자, 요 조문 자체도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 전에 상기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요 판례는 요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계적상을 말해요. 상계적상.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가 뭐를 뜻하는 거냐? 상계적상을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상계적상은 자동채권, 수동채권,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는 경우를 상계적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상계 의사표시하면 상계적상시를 소급해서 그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 안 해도 상계적상이 생긴다고 말하죠? 왜? 수동채권은 그 채무자 입장에서는 의무예요. 의무. 그 의무는 자기가 기한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선 상계적상은 자동채권, 수동채권 이행기가 모두 도래하는 것을 상계적상시라고 말하는데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 안 해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하는 경우라면 상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상계적상이를 언제를 보는 거야? 자동차 이행기 도래를 말하는 거지, 그렇죠? 원칙, 예외 이렇게 기억해 두시네요. 그런 것도. 자, 4번에 다른 지문도 좀 봐두시면 1번 지문 앞에서도 말씀드린 지문이에요.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맞죠? 44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 중단에도 불구하고 부종성 동그라미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말씀드린 거고 3번 지문을 보시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채무 승인. 채무 승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어요. 시효 완성 전이라면 시효 중단 효과죠.
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이라면 시효익 포기죠. 근데 성질이 전혀 딴판이죠. 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은 시효 중단으로서 관념의 통지라고 말해요. 효과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의사 표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은 뭐라고 말하죠? 시효익 포기로서 의사 표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효과 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 표시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3번 소멸시효 중단서로 채무 승인은 시효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라는 걸 하나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 어떠한 효과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왜? 관념의 통지는 의사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4번 질문을 가보세요. 4번 질문. 이런 게 판례들이 몇 개 지금 누적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물어봐요. 요즘 최근에. 시효 완성 후 시효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 의사가 필요하다. 왜? 의사 표시니까. 시효 완성 후에 시효익 포기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행위예요.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익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어디에서 이런 판례를 말했냐면은 요 갑이라는 자가 의라는 자한테 채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 채권이 시효 소멸한 채권이야. 이미 시효나 소멸한 채권인데 을이 이걸 모르고 이렇게 자신이 반대 채권, 여기 1번 채권이야. 자신의 반대 채권 2번 채권으로, 이게 자동 채권이고 수동 채권이겠죠. 그래서 을 입장에서, 이거 지금 상계하는 자인데, 을의 채권이 시효 소멸했는데, 이 시효 완성 후에, 요 을의 채권이 시효 소멸된 줄 모르고 상계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상계 의사 표시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이 수동 채권이 이미 소멸 시효 완성된 채권이야. 상계할 필요도 없었어. 이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상계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 채권도 잃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상계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부랴부랴 상계 의사 표시한 이후에 이 채권 시효 소멸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 을이라는 게. 을이 상계 항변한 이후에 갑이 된 채권이 시효 소멸했다는 소멸시 항변을 주장할 수 있냐. 만일 을이 상계 의사 표시하는 그 의미 속에 수동채권의 시효 소멸을 알면서도 시효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한 번 시효익 포기한 사람은 다시 시효 주장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계 의사표시 속에 상계 항변한다는 그 의사표시 속에 요 시효 소멸을 포기한다는 뜻이 의사표시가 있는 거냐?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어떤 행위일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상계 의사 표시할 때 수동체의 존재는 인식을 해. 하지만 그거 내가 포기하겠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냐? 없다라는 적극적 의사 표시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계 항변 후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다시 시효 소멸했다고 주장해도 된다라고 본 판례에서 나온 얘기다라는 거예요. 이 판례가. 시효 완성 후에 시효익 포기가 되려면 의사표시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행위로는 시효익 포기가 아니다. 시효익 포기가 아니니까 다시 시효 주장해도 소멸 주장해도 된다. 이렇게 연결되어 나와 있는 판례예요. 그것도 별도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상계 항변 후에 소멸 주장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겠죠. 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문제를 살짝 응해서 낼 수 있어요. 상계항변 의사 속에 시효익 포기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고 살짝 응용하면서. 5번으로 가시면 소멸시효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5번에 3번 질문이죠. 법원 사무관 2차 시험으로 나온 관련 판례 문제예요.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 시기에는 채무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여기까지 맞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해 민법 163조 각호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이게 3년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163조는 3년짜리를 규율하고 있어요. 3년짜리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보증 채무에 대하여 민법 160 각호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렇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운 판례일 수 있어요. 이게 사무관 승인 시험에 2차 기출 문제로 나온 판례예요. 우리 법무사 시험 2차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있지. 자, 갑이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3년짜리 물품 대금 채권이야.
자, 이 상태에서 병이라는 자가 연대보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 갑이 병한테 가지고 있는 연대보증 채권, 즉 병이 갑한테 부담하는 연대보증 채무는 갑의 의뢰된 주채무 이거와 상관없이 보증한 행위 성질에 따라 그 시효 기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일반 보증이라면 10년, 상행위로서 보증한 금융기관이 보증한 거라면 5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조문에 430조가 있어요. 나중에 430조를 한번 찾아가 봐요. 43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 이런 주문이 있어요. 근데 주채무가 3년짜리야. 근데 보증한 행위 성질에 따른 보증이 5년 내지 10년이래. 상행이라면 5년, 일반 보증이라면 10년이야. 근데 주채무보다 무거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때 보증채무는 몇 년인 거예요? 3년인 거예요. 주채무가 3년이면 보증채무 3년이야. 근데 만일 주채무가 10년이다. 그러면 보증한 행위 성질에 따르는 거예요. 일반 보증이라면 역시 10년, 아니면 상행위 보증이라면 5년 이렇게 가는 거다. 이 판례 입장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뭐냐? 3년짜리가 3년인 상태에서 이 사람이 연대 보증한 게 아니에요. 10년으로 늘어났어. 판결받아서 물론 그 성질은 애당초 성질은 물품대금채무 3년짜리였지만 10년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연대 보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증한 행위 성질에 따라 시효기간이 정해지는 거야. 일반 보증이라면 10년, 상행이라면 5년. 근데 이게 상행이었어요. 금기관이 보증한 거야. 그러니까 몇 년이야? 5년이다라는 거야. 즉, 요 애당초 성질이 3년이니까 이게 3년이다. 이게 아니란 소리예요. 이 판례 입장이.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두시는 거예요. 자, 4번 지문도 가보시면 328페이지. 원금 채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 채무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어요. 왜? 이자 채권은 몇 년 소멸시효인데? 3년. 무조건 3년. 163조 무조건 3년. 원금 채권이 10년이라도 이자 채권이 3년짜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쵸? 지연이자는 몇 년 소멸시효야? 네, 원본 채권 성질에 따라 원본이 10년이면 지연이도 10년, 원본이 5년이면 지연이도 5년. 근데 이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자 채권하고 지연 이자는 다른 거예요, 성질이. 지연 이자는 뭐야? 손해배상이야. 지연배상이야. 원금 채권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자는 그렇지 않아. 원금이 뭐든 상관없어. 무조건 3년이라고. 그쵸? 이게 주의할 점인 거고. 따라서 원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 X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 채무는 아직 시효가 안 지났죠. 그러니까 시효 중단이지. 그래서 원금 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요 말 속뜻이 뭐야? 시효 중단으로서 묵시 승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시효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원금 채권 아직 시효 안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자 채무에 관하여는 시효 완성시를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주장한다. 시효 포기라는 거예요. 말 뜻을 알겠죠? 요 지문이 뒤에 가면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주 물어보는 지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혀두시고 6번으로 가시면 소멸시효 제척기간 옳지 않은 것은 뭐 어렵지 않아요. 329페이지 3번 지문 국세의 부가권 그러니까 조세 부가권 징수권 별개고 각각 다 소멸시효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 두시면 되고 5번 지문을 가봐요. 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보를 가진 채권자, 판결문 가진 채권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자가 하는 배당 요구는 민법 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 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배당 요구 자, 그럼 시효 중단은 뭐 있어요? 168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채무 승인 요 세 가지가 시효 중단이야.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도 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고 말해. 근데 저당권을 가진 담보물권을 가진 저당권자는 저당권 자체에게서 담보권 실행 경매를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에 경매를 넣으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 압류로서 시효 중단이 되는 건 어떤 경우야? 경매를 넣으면 경매 신청을 하면서 뭐 경매에 대한 허가 결정이 나오면
촉탁등기에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관이 촉탁등기 그 신청을 받아서 등기부에 기재하죠. 이 기재하는 걸 뭐라 그래?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 기입등기할 때 압류 효력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경매를 넣었을 때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되면 압류 효력이야. 이 압류 효력이 나중에 유치권하고 비교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게 압류 효력인데, 자, 이 채권자는 저당권자는 자기가 경매 안 넣을 수 있어. 다른 사람이 경매 넣어.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채권 신고해, 채권 신고. 자기 저당권을 채권 신고한다고. 이 채권 신고가 또 뭐로서 효력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 판례가. 압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경매를 넣었을 때는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압류 효력이고, 씌워준다는 효과를 지금 말하는 거 압류예요, 씌워준다는 효과. 다른 사람이 경매를 그 부동산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는 배당에, 자기가 또 경매, 물론 중복등기 넣을 수도 있지. 하지만 거기에 배당에 참가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참가해? 채권 신고. 채권 신고할 때 압류 효력이다. 근데 판결을 가지고 있는 집행권에 있는 그자는 어떻게 절차를 해? 그자가 판결에 의해서 스스로 경매 넣을 수도 있죠.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역시. 그럼 그때 압류 효력. 또 이자가 다른 사람이 경매 넣을 때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죠. 이제는 어떻게 해? 배당 요구해야지 배당받을 수 있죠. 배당 요구함으로써 역시 저당권자가 채권 신고할 때 압류에 준한 효력이 있듯이 배당 요구할 때 압류에 준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할 때도 어떻게 압류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판례 입장이죠. 7번 가장 옳은 것은 4번 지문이죠. 자,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164조는 그 각과에서 개발적으로 정해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같은 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인 거예요.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한테 부담하는 반대 채무. 자, 다시 갑이 을한테 어떤 법률 행위, 원인에 의해서 요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1년짜리 채권이래.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같은 원인에 발생한 을이 갑한테 가지는 반대 채권도 당연히 1년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으로 돌아간다. 1년일 수도 있고, 이 채권 성질에, 을이 갑한테 또 부담하는 채권 성질도 1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원칙적으로 10년이다. 이게 1년이라 해서 1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꿀 수가 있어. 이게 1년이면 이것도 1년이다. 그럴듯하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지문으로 나왔지만 이게 틀린 지문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7번에 다른 지문도 받으시면 7번에 1번 지문도 잘 물어보죠. 184조 2항의 조문으로서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이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는 없고 단축, 경감할 수 있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지. 그래서 이것도 두 문자로 그냥 저거 옛날에 공부할 때 외워버렸어요. 배, 연, 가, 불 이렇게 외우고 단, 감, 가 이렇게 외웠다고.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요? 배제, 연장, 가중 할 수 없고 불능. 단축, 경감은 가능하다. 이렇게 딱딱 외워두시라고요. 배연갑을 탄감가. 어렵지 않죠? 단감 있잖아, 단감. 배현정 코미디언 옛날에 있었죠? 배연가불. 이건 자기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근데 두 문자가 효자 노릇을 할 때가 있어. 순간, 헷갈릴 때가 있다고, 시험장에서. 근데 그 두 문자가 그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두시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거예요. 1차는 그런 어떤 순발력이 좀 필요해요. 2차는 고민하는 흔적이 필요해. 2차 시험장에 있으면 고민을 해야 돼. 이게 내가 지금 답이 맞고 있는지. 그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요, 2차는. 근데 1차는 그럴 시간 여유 없어. 지문이 긴데 언제 그 시험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맞는지 틀린지 고민하면 거기서 고민하는 순간 그건 틀린 거야, 그 지문은. 시간 싸움이라고, 시간 싸움. 순발력, 나이 드신 분이 좀 이제 그 불리한 게 순발력이 아무래도 떨어져. 나이가 먹다 보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어떻게 돼? 그 순발력을 무뎌진 순발력을 커버하려면 어떻게? 부단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 그 노력으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예.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저도 이제 뭐 저도 나이 연세부터 좀 많은데 막 떠보면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어제 봤는데도 헷갈려 어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나랑.
저도 그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 계속 보고 와야 돼, 계속. 보고 확인하고. 저도 그럼 너는 안 보냐? 난 본다고, 많이 본다고. 내가 공부할 시험 공부 때보다 내가 볼 때 더 많이 보는 것 같아. 민법에 한해서는. 안 보는 것 같지? 열심히 하고 온다고. 여러분보다 내가 볼 때 더 많이 보고 공부하고 온다고. 더 찾아보고 확인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실수하면 쪽팔리잖아. 자, 그래서 7번의 2번 지문. 2번 지문이 좀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법연수원에서 2차 문제로 다 이렇게 출제했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 문제의 어떤 그 뜻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어려운 판례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시험에 물어본다고요. 객관식으로. 주관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하나의 금전 채권의 원금 채권 중 일부가 변제된 경우, 나머지 원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자, 요걸 풀기 전에 이런 것도 하나 이해해 두셔야 돼. 자, 소멸시효는 소급효가 있다 그랬어요. 자, 원금 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원금 채권 자체에 이자 내지 지연이자가 생길 수가 있어. 그쵸? 그 이자 내지 지연이자도 어때요? 안 갚았다면. 갚았다면 뭐 상관없지만 안 갚았다면 어떻게 해요? 원금 채권이 시효 소멸하면. 그것도 갚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도.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 사안은 갑이 예를 들어서 을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 10억짜리.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돼. 10억짜리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10억 원 중 7억 원은 변제로 소멸하는 상황이고 3억 원은 시효로 소멸하는 상황이에요. 7억 원은 변제로 소멸했고 3억 원은 시효로 소멸하는 상황이라고. 근데 이 채무자가 갑한테 10억 원 중 7억 원을 변제한 사안이 아니에요. 이 판례 사안이. 만일 10억 원 중에 채무자가 시효 완성되는 일부 변제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 전부 시효 중단이에요. 근데 채무자가 변제한 사안이 아니라고. 누가 변제했냐면은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사안이에요. 그럼 물상보증인이 10억 원 중에 7억 원을 변제했는데, 자, 이행기 기준으로 이게 우리 갑한테 부담할 채무가 상행위 채권이었어요. 5년짜리 소멸시효 걸린 채권이야. 근데 요때서부터 이제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권인데, 자, 그렇게 가정적으로 설명하고, 요 10억 원이 요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7억 원을 변제했어요. 근데 물론 요 7억 원이라는 것은 아직 5년 되기 전, 시효 완성되기, 요때부터 시효가 진행하죠. 여기 5년이라고 생각해, 5년짜리. 자, 요때서부터 10억 원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이자겠죠. 지연이자가 쭉쭉 생기겠을 거예요. 그럼 지연이자는 몇 년 소멸시효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원본 채권 성질에 따른다. 원본이 5년짜리니까 지연이자 뭐냐? 5년짜리예요. 그런데 7억 원을 5년 소멸시효, 10억 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되기 요때 전에 7억 원을 변제했어요. 그러면 7억 원은 요 변제를 하게 되면 요때는 7억 원, 그러니까 분할채무니까 이게 분할채권이니까 요 각각 지연이자가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때 변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지연이자는 안 생기죠. 그렇지만 이것까지 소멸하는 건 아니지. 그런데 3억 원은 계속 안 갚는 상황에서 요 시기도 지나버렸어. 그럼 3억 원은 어떻게 되겠어? 원금이 시효가 소멸해버리겠지. 시효 소멸하면 3억 원에서도 지연이자가 생겼겠죠? 3억 원은 어떻게 돼? 원금 채권이 시효 소멸함에 따라 3억 원에 대한 지연이도 다 시효 소멸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자, 요 원금 채권 3억 원에 대한 시효 소멸의 효과가 변제로 시효 소멸한 여기에도 미치느냐라요. 안 미치죠. 그쵸? 요 7억 원은 요 변제로 소멸한 거고, 그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안 생겨요. 그렇지만 요 자체에서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억 원은 이때까지 변제 안 하는 바람에 3억 원 원금 채권 날아가고, 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생한 지연이도 소멸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나요? 그러면, 이 현재 시점이 이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요 지연이자에 대한 요 지연손해금, 요것도 5년짜리예요.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냐? 이렇게 역산해서 요 기간 안에 5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뭐야? 5년 바깥에 있는 거지. 이건 청구 못한다. 여기서 나온 얘기다. 근데 주의할 점은 요 7억 원을 변제한 것이 을이 변제한 것이 아니고, 왜? 을이 7억 원을 변제했다면 어떻게 해?
전부 시효 중단이야. 이 시효 소멸된 여지가 없다고. 3억 3억 돼. 그러니까 물상보증이 변제한 것이지 채무자가 변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주의하고 소멸시효 완성 효과는 그 3억 원에 대한 완성 원금 지연이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변제로 소멸한 그 지연이자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니까 요것은 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하더라도 요 현재 시로부터 역산해서 5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요거는 5년 내에 있잖아요. 지금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5년 지났잖아. 청구 못한다. 이런 판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 이걸 이렇게 이해 못해두면 맨날 외우는 거야. 맨날 외우고 어떻게 해. 맨날 헷갈리는 거지. 맨날 시간 잡아먹는 거고. 자, 그러면 확인해봐요. 2번 질문. 10억 원 중에 7억 원은 변제했고 3억 원은 시효 소멸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이해해 두시면 돼. 사례를 하나. 하나의 금전채권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즉 10억 원 중 7억 원이 변제했고 3억 원은 시효 소멸,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죠. 소멸시효 완성 효력은, 즉 3억 원 시효 소멸 완성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이 판례에서 하는 지연손해금이 문제도 하냐, 거기에 미치나, 그쵸? 그렇게 말을 바꿔야지.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7억 원이죠. 거기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럼 어렵지 않지? 근데 그 배경은 제가 설명드린 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물상보증이 일부 변제한 사안이고, 그리고 변제, 지금 채권자는 요 7억 원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금 청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것도 요 역산에 들어가 있는 5년이라면 청구할 수 있다. 또 하나 쟁점이 뭐가 들어있어? 지연이자는 원금 채권 성질에 따라 시효 기간이 정해진다. 이렇게 이자 채권은 무조건 3년이다. 이런 게 쟁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뭐 어떤 거? 충당? 변제 순서? 그건 뭔 소리죠? 기본적으로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예. 충당 순서는 비용, 이자, 원금. 이자, 원금이니까 네. 없다고 보고. 이자, 지연이자. 예. 여기 좀 지연이잖아. 네, 지연이자. 지연이자를 지금 청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연이자. 원금은 변제를 소멸했다니까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지연이자가 시효 소멸에 걸렸냐 안 걸렸냐 이걸 문제가 된 사안이라고요. 실제 결과적으로는. 왜 채권자는 지금 지연이자도 청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게 누구 사건이냐면 정태수 있죠? 거기와 관련된 사건이었었어요. 자. 7번에 5번 질문이죠. 4번 질문 했죠? 5번 질문. 자, 5번 질문. 자,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매각을 원인으로 가압류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되었다면 이렇게 바꿔야 돼. 가압류 등기 말소 후에 배당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 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한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있으므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없으므로 가압류 시효 중단은 계속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자, 시효 중단은 제가 세 가지를 했어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자의 채무 승인. 물론 이 채무 승인은 시효 완성 전의 승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압류로서 가압류 시효 중단이야. 그럼 부동산 가압류 등기를 하나 예를 들면 되죠. 부동산 가압류 등기는 언제까지 시효 중단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하냐라는 거예요. 가압류 등기, 부동산 가압류 등기 언제까지 시효 중단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압류, 그러면 시기는 언제야?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지. 그럼 결정을 받지. 촉탁 등기에서 가압류 등기가 되지. 그러면 신청을 해서 결정되면 가압류 신청시를 소급해서 시효 중단되고 언제까지 시효 중단돼? 가압류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그러면서 이 판례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근데 실제 실무 배당 절차를 봐라라는 거예요. 가압류 등기 말소된 다음에 가압류 등기는 근데 언제쯤 말소돼? 그 대상 부동산에 매각대금이 납부하면 그 대상분에 존재하고 있는 가압류 등기는 다 말소되는 거죠. 그럼 언제 매각대금 납부하면 부동산 가압류 등기 말소되지. 그럼 말소되면 경매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 배당 절차가 남아 있잖아. 배당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배당금을 나눠 가져야지. 그럼 배당금 남아서 가압류권자한테 어떻게 해? 공탁하지. 그럼 그 가압류권자 어떻게 찾아가?
본안소송 승수해서 찾아가겠지. 가압류된 공탁금을. 그렇죠? 승수하면은. 그러면 가압류가 말소되고 이후에 배당 절차가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가압류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압류권자가 등기가 말소됐을 이후에도 공탁금 찾아올 때까지도 자기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면 그때까지는 가압류 채권 시효가 중단된 것이 그때는 시효 소멸하고 다시 진행하는 거다. 이후에 배당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때까지도 계속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헷갈린다? 그냥 가압류 등기 말소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시효 중단 그때까지고 그 이후부터 다시 시효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물론 뭐 단서적 표현이 있긴 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건 내가 볼 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가 이루어지면 배당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그 자기 채권 다 받아갔으니까 가압류 등기가 말소 때까지도 굳이 갈 필요 없지 않냐. 그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만 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가압류 채권 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데, 신청 시에 시효 중단 효과 결정 받으면 소급표 있는 거지. 언제까지 시효 중단? 가압류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가압류 등기 말소 후에 배당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때까지도 시효 중단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딱 이해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말을 바꾼다고. 그때까지도 시효 중단 효과가 연장된다. 이렇게 그럼 틀린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예? 예. 배당 요구? 배당 요구? 그러니까 공탁금 위에 가압류 효력이 녹아있다는 소멸 시효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걸 권리 행사로 시효 중단 효과를 인정하는 권리 행사를 볼 수 있겠냐? 그렇지 않아요. 가압류가 말소되면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 뭐 실무적으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겠지. 예. 하여튼 근데 시험은 근데 그렇게 시험은 안 돼. 가압류가 말소될 때까지만 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실제 설사 배당 조치가 있고 뭐 배당 요구하고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예. 자, 8번으로 가시면 330페이지 8번. 8번에 옳지 않은 것은 답지문은 5번 지문이죠. 답지문은 어려운 지문 아니에요. 자, 440조의 그 시효 중단 효과와 관련해서 연장효까지 미치지 않는다. 이 관련 판례예요. 확인해 보면 채권자가 주체무자 사이의 확정 판결에 주체무자가 확정되어 그 소멸 시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단기 소멸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으로 연장된다. 그렇지 않죠? 10년 소멸 시간이 적용된다. 그렇지 않죠? 연장이 안 된다고. 중단료는 있을 수 있어도. 자, 8번에 1번 지문도 가봐요. 8번에 1번 지문도 문제가 있는 지문이야. 이런 지문 내면 안 돼, 사실. 근데 조문이 있어. 172조 조문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지급 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 법정기간이 며칠이에요? 14일, 2주. 지급 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아니에요. 지급 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이 2주라는 얘기고, 자, 지급 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 즉 일정 기간 내에 가집행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다고.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낸 거예요. 근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안 한다고. 지급명령 신청하면 어떻게 돼? 상대방이 2주 기간 내에 이의신청 안 하면 지급명령은 확정 판결 같은 효력으로 그냥 생겨버려요. 이의신청 하게 되면 지급명령 신청이 어떻게 소로서 전환돼 버리고 소송으로서 사건 번호가 달라져요. 지급명령 신청은 뭐 차전 뭐 이렇게 지금 2018년 2018 차전 몇몇몇 이렇게 사건 번호가 부여돼. 근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안 하면 어떻게 돼? 14일 내에 이의를 안 하면 이의를 안 하면 판결이 확정돼서 끝나버리지만 이의 신청하면 2018 가단, 가소 이렇게 사건 번호가 소송으로 사건 번호가 바뀐다고. 자, 그런데 가압류 가집행 신청 이런 거 하나 없다고. 근데 과거에 이거 민사소송법이 1990년 9월 1일 날 개정이 되면서 요 민사집행법 지금 단행법률, 개별적 법률 원래는 요 민사집행법이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민사소송법에 들어가 있었어요. 민사소송법에 속했었는데 이것이 1990년 법을 개정하면서 별도로다가 분리시켰다고.
자, 개정되기 전 요 민사소송법상에 지급명령하고 가집행 선고가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런 절차 규정이. 근데 그 절차 규정이 없어져 버렸어. 근데 민법은 아직도 그걸 남겨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문화된 규정이야. 요 172조는. 근데 출제자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냈다라는 거예요. 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출제자가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는 거지. 그런 절차 규정 같은 걸. 어떻게 보면 신문 안 해보신 출제자 같아. 내가 볼 때는. 자, 그래서 근데 조문이 있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조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명령이 뭐 가집행 신청 이런 거 없다고요. 과거엔 있었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 단행본에 나오기 전에는. 자, 3번 지문으로 가시면 요 8번의 3번 지문이 좀 까다로운 지문일 수도 있어요. 뭐 쉽게 접근하면 쉬운데 그 내용 속에 약간 좀 까다로운 내용이 숨어 있어요. 3번 임대차 존속 중에 차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자, 요 임대차 기간이 10년이라고 생각하세요. 10년.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근데 그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 차임채권을 안 낸 적이 있는데 이 차임채권은 몇 년 소멸시효예요?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3년. 3년짜리다. 3년짜리 차임채권, 연체 차임채권. 그럼 연체 차임채권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근데 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가지고 있는 연체 차임채권 여기선 나중에 그 차임채권을 연체 차임채권 당연공제로다가 하면 별 문제 없는데 문제는 이 연체 차임채권이 시효 소멸이 안 걸렸다면 당연공제되는 거예요. 별 문제 없어. 근데 연체 차임채권 시효가 이미 지나버린 3년이 지나버린 상태예요. 10년이 지난 이 상태에서 지금 상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로써?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가지고 있는 연체 차임채권과 그럼 상계 대상은 뭘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겠지. 그럼 임차인 임대가 채권은 뭐야? 임차 보증금. 자, 당연공제, 임대차가 종료했으면 당연공제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시효가 소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공제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계. 근데 상계를 하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어디로 가봐야 돼? 490조를 가야 돼. 495조. 490조 앞에서 봤죠? 우리 해설 부분에, 동그라미 3번에도 있지만 해설 부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지금 연체 차임 채권이 소멸시효가 3년이 지난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이게 제가 뭔 뜻이라 그랬어? 상계적상. 그러면 상계적상인데 연체 차임채 상계적상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행기 도래가 상계적상이야.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가 있는 요 채권은 이미 시효는 완성됐지만 이행기는 이미 도래한 채권들인 거잖아요. 그럼 자동채권 이행기가 도래했겠지. 문제는 요 시점에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적상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채권의 이행기 도래한 건 문제가 없는데 수동채권의 이행기 도래가 문제야. 수동채권 이행기 도래는 언제 도래해요? 임차 보증금 받은 채권은 언제 이행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얘기가 뭐야? 언제 청구할 수 있어, 내가? 임차 보증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어? 임대차가 종료해야지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임대차가 언제 종료해? 이 시점은 가야 돼. 이 시점은 가야지, 임대차가 종료. 그때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야. 근데, 요때 지금, 상계 적상이 있는데, 요때는 수동채권 이행기는 도래 안 했죠. 그런데, 자동채권 이행기 도래했지. 근데 자동채권 이행기 도래한 것 같고 수동채권 이행기는 포기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요때 상계 의사표시 했다면 포기했다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근데 이때 이후에 상계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고. 그러면 요 시기에 기한액을 보증금 반환채권에 이행기가 있대인데 기한액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상계적상이 된다는 뜻인데 그런데 요 시점에 기한액을 포기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 시점에 연체차임채권이 생겼어. 근데 보증금을 기한액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뭐예요? 이행기를 포기하겠다는 주겠다는 뜻이잖아. 임대차가 아직 종료도 안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겠대.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어요? 없잖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이후에 자동채권이 상계적상이 수동채권에 이행기 도래 안 했지만 포기는 할 수 있지만 이때 상계 의사표시 한다면 포기 의사표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계 495조를 적용시켜서 상계할 수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남아있는 거. 그러면 495조를 유추 적용해서 공제항변은 안 될까? 당연공제. 당연공제 받아주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뭐 쉽게 가면 자 연체차임채권 당연공제. 근데 문제는 시효소멸한 채권인데 당연공제를 한번 둘러서 거치고 온 거야. 상계항변 안 될까? 상계항변 될 것 같지만 495조 적용을 시킬 수 될 것 같지만 상계적상이 없다. 상계적상.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러니까 상계적상 안 되니까 안 받아줄 수는 없고 하니까 당연공제를 마지못해 받아준 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좀 헷갈릴 수 있지? 결론. 상계적상은 안 되고 공제항변은 된다. 왜 공제항변은 왜 될까? 헷갈리면 당연공제다. 당연공제. 495조를 유추 적용해서 당연공제가 있는. 근데 이 채권이 뭐라고? 이미 시효소멸한 채권이다. 그래도 뭐라고? 당연공제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두시면 되죠. 이 답집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객관식으로는. 주관식으로는 좀 나오기 좀 까다로우니까 물어보기 쉽지는 않아요. 객관식으로는 충분히 물어본다고. 결론적인 걸 물어볼 수 있다고. 결국 상경변은 안 되고 당연공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좀 어려운 판례 중에 하나예요. 자, 332페이지 가셔서 9번 제척기간 옳지 않은 것은 5번 답지문으로 나왔죠? 555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해제권 해제할 수 있는데 이때 해제권 물론 해제하려면 이미 이행이 돼서는 안 돼요. 이행 완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자, 이행 완료되기 전에 이행 완료되기 증여에 그런 부동산 이행 완료는 뭐로 봐요? 등기. 그런 것도 객관식이 잘 물어보지. 자, 어쨌든 이행 완료되기 해제할 수 있는데 10년 지나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왜? 특수한 철회다. 일반 제척기간 형성권 적용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9번에 다른 지문도 보시면 1번 지문이죠. 자,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기간이면서 출소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척기간 상속권 침해이 있어 안 날로부터 3년이고 상속 끄트머리 동그라미 1번 지문 끄트머리쯤 이런 말 나와. 상속권 침해가 일어나요. 상속회복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요때부터 10년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출소기간 제소기간이고 2번 지문도 체크해 주세요. 2번 지문 전환체 판결이에요. 객관식으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주관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채권 양도의 통지는 그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였던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본 판례죠. 그럼 이 본 판례는 어떤 판례 내용이냐 하면 하자 아파트 그 분양과 관련해서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안이에요. 자,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제척기간이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근데 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요 제척기간이 완성되기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했어요. 근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요건을 못 갖출 것 같아서 상황이 애매하니까 못 갖출 것 같으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름으로 소송 계속 중에 소변경을 해요. 어떻게 소변경을 하면 각각 구분 소유자들, 즉 분양자들도 수분양자들도 분양자한테 담보 책임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채권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개별적으로 양도를 받아요. 양도를 받아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 물론 제척기간이지. 요때 소변경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인 소변경은 구소치하 신소재기 성질을 가져요. 구소치하 신소재기니까 소멸시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제척기간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는 언제 판단해? 신소재기 시. 근데 신소재기 시에 가봤더니 이미 제척기간 지난 다음에 소재기한 꼴이다라는. 그럼 이건 뭐야? 각하예요, 각하. 제척기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각하 안 당하려고 어떤 꾀를 냈냐면 그래 내가 소변경한 시점은 이 시점이지만 아파트 그 수분양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채권을 받아서 상대방한테 분양자한테 통지해 준 시점은 언제냐? 요 시점이었거든. 그러니까 요때 내가 이게 제척기간이고 반드시 출소기간 안에 소재기하는 건 아니고 재판 외로도 자기 권리 행사를 하기만 하면 제척기간 준수상으로 봐주니까 요때 내가 너한테 통지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권리를 이때 행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척기간 제대로 준수한 거다. 재판 외로서 채권양도 통지가 요 기간 안에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인정되겠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채권양도 통지에 이행 청구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면 모르지만 전원적 판결돼요. 이행 청구의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다. 대항 요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재판 외로서 권리 행사한 거 아니다. 결국 이건 뭐예요? 학하다라는 학하. 333페이지 소멸시효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번 지문으로서 176조가 중요한 조문이에요. 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시효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채권자가 물상보증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시켜요. 그럼 경매 개시 결정 기입등기가 나오겠지? 그러면 경매 개시 기입등기 압류 효력이야. 자, 그러면 압류 효력이 지금 채무자한테 채무자의 그 시효 중단을 시키려면 채무자한테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170조라는 거예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놓고 압류 경매 개시 기입등기가 되면 당연히 시효 중단이야. 근데 지금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상보증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놓았다고. 그러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 중단이 언제 시효 중단되냐라는 거예요. 물상보증에 대해서 경매 개시가 기입등기가 됐다는 사실을 채무자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된다. 알려주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판례, 발송송달이나 우편송달 안 된다. 통지 그 의미 속에 어떻게 된다? 교부송달이다. 이것도 2차 시험에 쟁점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예요. 실제 그런 문제도 있고. 객관식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수는 객관식에서 뭐라고? 통지해줘야 여기까지 물어봐.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교부송달이 된다. 교부송달. 그렇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편송달, 발송송달 안 된다. 어쨌든 채무자한테 어떻게 하라고? 통지해줘야 된다. 이런 법리가 우리 지문 속에 연대 보증 채무자 겸 물상 보증인 A, 그 A 부동산에 경매를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채무자한테 통지해야지만 시효 중단 효과, 채무자에 대한 주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가 생기느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할 점이죠. 10번의 3번 지문. 채무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상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쵸?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될 뿐인 거지.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맞는 거예요. 즉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생기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이행을 안 해. 그러면 그건 단순한 채무 불이행일 뿐인 것이지 그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남아있는 거냐? 아니,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는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도 마찬가지다. 그 뜻은 시효로 소멸하면 그 채권이 시효로 그냥 소멸하는 것이지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남아있는 거냐?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 물권법 좀만 더 해요. 자, 335페이지 물권편에 1번 가등기 옳지 않은 것은 2번 지문 답지문으로서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말은 뭔 뜻이야? 가등기는 두 가지야. 청구권 보장 가등기, 순위보전 청구권 보장 가등기 또는 담보 가등기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봐요? 뒤에 판례의 해설도 있지만 거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의한다. 그 등기부에 설사 담보 가등기다, 청구권 보전 가등기다 이렇게 돼 있어도 그 자체가 그 등기부 기재로 판단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거래의 실질, 당사자 의사 해석에 따라 판단한다. 한마디로 실질에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소송으로 주장해서 입증해야지. 소송거리라는 거야, 소송거리. 또 잘 물어보는 지문이죠. 336페이지 4번 지문으로 가요. 4번 지문. 이것도 잘 물어봐요. 답지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 맞춰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 회복등기 절차에서 회복등기 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
소유자인 제3취득자이다. 자, 그래서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거예요. 그럼 불법 말소했으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 회복 등기 상대방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말소될 당시 소유자. 가등기 말소될 당시 소유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갑 소유 부동산에 A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었어요. 뭐 청구 보전 가등기든 뭐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그럼 가등기를 떠안은 채 이 소유권이 바뀌겠죠? 요 을이라는 자를 통상 뭐라고 말하냐? 제3취득자라고 말해요.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됐어.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매수한 자. 뭐라 그래? 제3취득자. 마찬가지로 가등기가 설정을 했는데 가등기가 설정된 목적물을 매수한 자. 제3취득자 이렇게 말해요. 자, 요 상태에서 요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어. 불법 말소. 그럼 가등기 불법 말소니까 불법 말소라는 사실을 입증해서 어떻게 회복 등기하면 되죠? 이럴 때 그 상대방을 등기무자 그 상대방을 누구로 삼아야 되냐? 소송으로 제기하면 누구를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을이냐 갑이냐 이게 문제된 사안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소될 당시 소유자. 누구야? 말소될 당시 소유자. 그러니까 제3취득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3번 부동산 등기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지문이고, 자,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함에서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 원인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였다 하여 이러한 주장만으로 그 등기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는 없다. 등기가 되면 등기 원인에 기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 추정력. 절대 권원의 효력. 이렇게 말하죠. 제가 두 문자로. 절대 권원. 그럼 절대 권원의 그 절이 뭐라고? 절차. 절차의 적법 추정. 대가 뭐예요? 대리권의 적법 추정. 권리, 권리의 적법 추정. 원인의 적법 추정. 그래서 걔가 두 문자로 그렇게 써먹는다고. 등기가 되면 요 네 가지 효력이 생긴다라는 네 가지 효력. 절차, 대리권, 권리, 원인 요 네 가지의 추정력이 생긴다. 그래서 등기가 되면 이런 추정이 생기는데 등기 원인의 태양을 다소 다르게 주장해도 그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 게 틀렸어. 이는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이, 즉 사망자 명의 신청이죠. 사망자 명의 신청이 이루어진 이전 등기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사망한 사람에 의해서 등기 신청돼서 이전 등기가 됐어. 그러면 이전 등기 됐으면 그 등기가 추정력 생기느냐라는 거야. 마찬가지냐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야. 왜? 사망한 사람이 어떻게 등기 신청을 해? 그러니까 원칙이야. 원칙. 등기 신청이 그때는 안 생긴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예외가 있지. 부동산 등기법 27조. 부동산 등기법 27조에 가보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즉 과거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목차를 달았던 조문이에요. 이건 뭐냐? 자, 아버지가 매매 계약을 매수인과 다 체결해놓고 매매 대금도 다 지급했어. 그런 상태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상속인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27조, 부동산 27조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사망자 명의로 등기무자가 돼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그 대신? 원칙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외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먼저 판단해줘야지. 따라서 해설지도 가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338페이지. 먼저 기억본, 그 다음에 니은본, 4번 지문에 니은본을 잠깐 보면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 신청이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일단 원인무효 등기라고 볼 것이다. 그래서 등기 수용력 인정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 등기 유예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 실체 관계가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다. 어떻게 입증하는 거예요? 27조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입증. 그러니까 원칙, 예외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원칙은 사망자의 등기 신청 안 된다고. 등기 신청이 깨지는 거라고. 근데 예외 있다. 그거까지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예외 있다. 3번의 1번 지문. 중간 세안 등기 명의 신청과 관련된 얘기죠. 이것도 그냥 바로 그림으로 판단해 보면 갑에서 을로 매매. 등기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 형태죠. 을에서 다시 병으로 매매. 미등기 전매 형태로서. 자, 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아직 등기 안 돼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세약 등기 이행 청구죠.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 갑에서 병으로 직접 매매된 것처럼 서류 꾸며서 직접 청구. 뭐 합의로 하는 거죠. 3자 합의가 있으면. 3자 합의가 없으면 대위 청구. 이렇게 하는 거 대위 청구. 자, 그러면 3자 합의가 있으면 병은 갑에서 직접 소유권 이행기 청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중간세약 등기 이행 청구가 물론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안 돼요. 이 중간세약 청구는. 자, 토지거래 허가가 아님을 전제로 말하는 거야. 아님을 전제로. 자, 이럴 때 이행의 편의상 합의를 해준 것뿐이에요. 이행의 편의상. 판례 표현. 이행의 편의상. 그렇기 때문에 중간세약 등기 해지기로 갑을 병이 합의를 해 3자 합의가 있어도 을과 갑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의가 있은 이후에 갑이 을한테 징징대는 거야. 나 너한테 이거 판 대금 이거 갖고 만족 못해. 올려줘. 매매 대금 애당초 1억 원이었는데 1억 5천으로 좀 올려줘. 그렇게 합의를 별도로 하는 거야. 3자 합의가 있으면 후회라도. 그러니까 을이 그래 알았어. 5천만 원 내가 더 얹어줄게. 근데 병이 갑한테 3자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요 갑과 을 사이에 그런 약정이 있은 이후에 3자 합의가 있는 이유로 중간세 이행 청구를 하니까 갑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을로부터 이 너랑 3자 합의 해주기로 한 이후에 새롭게 약정을 매매했는데 매매대금을 인상받기로 약정했거든. 인상된 매매대금 받을 때까지는 이전 등기 못해줘. 이렇게 동시항변구 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왜? 중간세 이행 청구 합의는 이행의 편의상 해준 것 뿐인 거야. 무슨 법적 의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별도 매매대금 인상대금 받을 때까지는 이전 등기 못해줘. 이렇게 항변할 수 있냐? 있다라는 거예요. 또 변호사 시험 문제, 2차 문제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 이렇게 중간세 2차 합의가 있어도 을과 갑 사이의 서로 간의 권리 의무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연히 소멸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소멸하지 않아요. 그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어요. 3번의 1번 지문.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고 3번의 3번 지문도 보죠. 순차 격려된 소유권 이전의 각 말소 청구 소송은 통상 공도 소송이므로 그중 어느 한 등기 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중간 등기 명의자에 대해 등기 말소를 구할 소익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 뒤에 338페이지 5번 지문을 설명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갑소유 부동산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갑소유 부동산인데 갑이 보전 등기 할 건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갑이 이렇게도 설명해. 갑이 사정받은 자인데 그럼 갑이 보전 등기 해야지. 근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을 명의로 보전 등기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기화로 다시 병한테 처분. 그러면 이거 원인무효 등기죠. 서류 위조 원인무효 등기.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 갑은 병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 병을 상대방으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을이 등기에 터잡은 등기 선이라 하더라도 믿었다 하더라도 신뢰관계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의 공시력이 인정 안 되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든 병을 상대로든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 소송과 병을 상대로 한 말소청구 소송이 각각 별개 소송이다. 즉 통상 공동성이다. 민사소송법상 좀 아직 안 배우셨지만 근데 그 정도는 물어봐요. 민법으로도. 별개 소송이다. 그러니까 판결도 어떻게 구구각각으로 나올 수 있어. 이 사람한테는 갑이 승소할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패소할 수도 있어. 이 사람한테는 승소할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는 패소할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판결이 구구각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3번 지문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병의 말소등기 의무가 있든 없든 이 사람한테 별도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소익이 있는가? 있다. 별개 소송물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병이라는 자가 등기된 지가 10년이 지났어. 10년 소해이사로 평온 공연하게 10년 동안 무과실로 등기했다고 쳐. 그래서 등기부 시효가 완성됐어. 자, 이때 하나 쟁점 문제. 등기부 시효의 등기는 적법 유효해야 되는가?
즉 이거 위법한 등기 공식이 안 되니까 위법한 등기잖아요. 그럼 위법한 등기의 터잡은 등기부시효도 인정되냐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왜? 등기부시효 등기는 적법 위반할 필요 없어요. 단 등기부시효 등기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지. 중복보존 등기. 중복보존 등기는 그 자체의 기한 또는 그 자체 터잡은 등기부시효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등기부시효가 완성됐어. 그러면 갑의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돼? 기가 등기부시효 완성 주장을 하면. 근데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을이 병의 등기부 상실을 원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기각당할 수도 있고 인용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갑의 청구가. 왜? 통상 공동소유니까 판결이 이렇게 구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전화차 판결 내용. 이 등기부시효가 완성되면 그 즉시 갑은 소유권 상실. 소유권 상실되면 을이 갑에 대한 말소인기 의무는 불능.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변론이고 판결 받으시는 변론이고 말소인기 의무 집행은 뭐예요? 불능이야, 불능. 불능이면 불능에 따른 을이 갑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냐? 갑을 그래서 말소인기 의무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여기 전화차 판결이에요. 이 전화차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말소인기 의무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도 인정됐어요. 하지만 이 전화차 판결이 나옴으로 인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소인기 의무 불능은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은 채권적 의무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이지 물권적 말소인기 의무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은 이제 인정 안 한다. 그러면 논거를 뭐를 대냐? 말소인기 의무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이 사람이 말소인기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데 소유권 상실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자가 등기부시효가 완성되면 이자가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고 이 사람은 그 즉시 소유권 상실이다. 따라서 말소인기 청구 의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전화차 판결 내용. 그렇게까지 계속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338페이지로 가시면 4번은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